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어요? 김예송 씨가 질문을 했네요. 마지막에 있는 이 필 스타일, 필 텍스트를 맨 처음에 해도 되냐고요? 그라디엔트보다 먼저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해보면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글자를 먼저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입히겠다. 아, 이 소리겠구나. 이 위에다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GRD라고 하는 것을 Create Linear Gradient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블랙에서부터 레드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필 스타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되고 밑에다 집어넣는데 결국은 위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요거를 위쪽에 넘기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먼저 글자부터 출력을 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일단 출력을 하고 색깔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때문에. 요걸 적용해서 필 텍스트를 지정해야 되니까 안 되죠. 되셨죠? 다음 과정이요? 다음 과정은 AJAX입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인데 저희가 처음엔 HTML 했었죠. HTML,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jQuery. 오늘이 이제 API고요. 다음 마지막 차수가 AJAX가 해서 마지막으로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끌어다 놓기인데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주로 우리가 장바구니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장바구니에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에 이메일 보낼 때 파일들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역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메서드가 있어요. 하나는 set data라는 게 있고 get data라고 있는데 이 set data가 뭐냐면 마우스로 내가 어떤 요소를 선택을 딱 해요. 그러면은 그 선택된 요소의 타입이라든지 데이터 이름을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떼는 순간 get 데이터가 호출되면서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 요소의 이름이 뭔지 그 카트에다 담는 거죠. 위치 요소에 담는 게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 이게.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하고 피니시를 하시면 드래그 앤 드롭이 출력이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손을 딱 대보면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EV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살짝 갖다 놓으시고 주석 처리 한 번만 해볼게요. 주석 처리 하시고 자, 아까 그 새로운 고쳤던 거를 다시 한번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실행하지 마시고요. 새로 고침 한 번만 하시죠. 새로 고침. 만약에 새로 고침했는데도 내가 주석 처리했거나 고친 내용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R 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자, 갔다가 끌어볼게요. 자, 끌려 가죠. 손을 딱 대볼게요. 올라가지 않죠? 이렇게. 자,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은 원래 지금 이 카트라고 하는 이 박스도 요소고 밑에 있는 이 구두도 요소거든요. 요소가 요소에 겹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설정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HTML5 그 API,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를 해제시켜주는 게 바로 프리벤트 디폴트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프리벤트 디폴트를 해제를 하고 옮기면 이제 요소에 겹치기가 된 거죠. 실제 요소에. 저장이 안 됐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잡아서 올리면요, 올라가죠. 이제 겹치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가져와요. 첫 번째 슈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슈즈의 아이디명이 img1이거든요. 요 값이 누구냐면은 이게 되는 거죠. 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이름으로 정하겠대요. img1을. 그래서 드래그 할 때 이 이름으로 드래그 했다가 다시 데이터 트랜스퍼 get 데이터 손을 딱 대는 순간 텍스트에 들어있는 이름 즉 뭐예요? img1이죠? 요거를 target, append child 즉 아까 만들었던 요 요소가 있고 이미지가 있었죠? 끌어다가 여기다 딱 올려놨을 때 이름 끌려오는 이름이 img1이었고 손을 떼는 순간 그 img1을 어디에다가 현재 위치에다가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append child 하게 되면 추가하겠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 할 때 이름, 드랍 할 때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온드랍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온드랍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드랍을 했을 때, 손을 딱 댔을 때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넣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드래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업을 추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잠깐만 지워볼게요. 지우고 한 번만 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R에서 지워버리시고 잡아서 당겨 볼게요. 잠깐만 다시 드래그업을 추를 다 지워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R 해주고 끌어다가 잠시만 드래그업을 추르라는 거는 드래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겠다는 뜻인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 드래그 자체가 안 돼야 되거든요. 잠깐만 뭐가 문제지? 잠깐만 드래그업을 추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피니시 컨트롤 시프트 다 들어가네. 잠깐만 다시 드래그 스타트 브라우저를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이상한데? 그러면 드래그업을 추로 대신에 폴스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컨트롤 시프트 R 하고 예. 디폴트 값은 true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첫 번째 거는 옮겨지지가 않죠. 두 번째 거는 옮겨지죠. 첫 번째 건 여전히 옮겨지지 않죠. 드래그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는 요소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드래그업을 true로 생략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얘는 디폴트 값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다가 드래그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요소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드래그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미지란 이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떼는 순간 드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요소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언드래그 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요소가 합했을 때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겹치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걸 이용해서 겹치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차단을 해제해 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카트에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죠. 자,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웹 스토리지예요. 웹 스토리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기초 작업인 경우에는 웹 스토리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웹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내부에다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쿠키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쿠키는 비교적 용량이 작은 데다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웹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층에서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웹 스토리지는 최소 5메가 이상의 많은 공간들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썼던 쿠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죠. 웹 스토리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션 스토리지랑 로컬 스토리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는 다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제 구별하지는 마시고요. 각각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세션 스토리지는 세션을 하나만 저장하는 거고 로컬 스토리지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저장하되 보관 기간이 없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메모는 메모지 비우기라는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드래그 앤 드롭 있죠. 드래그 앤 드롭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웹사이트에서 내가 그 쇼핑 정보들을 이제 쇼핑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들을 봤어요. 제품들을 봤어.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오른쪽 화면 상단에다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내가 잠깐 동안 오늘 확인했던 상품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X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클릭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내가 봤던 상품들의 목록들이 쭈르륵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가도 이 상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상품들이.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저장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품들을 저장했다가 내가 X 버튼 눌러서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리스트를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봤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다음번에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이 상품을 보고선 그때는 구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갖다가 서버 측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정보를 기록해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간단한 메모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은 간단한 메모를 남겨주는 건데 자, 내가 입력을 하는 순간에 메모지에다가 입력을 하는 순간 키업과 키다운이 있어요. 사실은 키업과 키다운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해도 됐는데 키보드를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키업과 키다운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세이브 텍스트라는 것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인포라고 만들어주고 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계속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화면상에 이제 입력됐던 인포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인포 여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메모 내용이 저장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뿌려주면서
그거를 그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두는데 저장 파일의 이름은 메모라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내가 로드인 할 경우에는 웹 스토리지 안에 들어있는 로컬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그 메모를 불러다가 어디다 뿌리냐면은 텍스트 박스에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버튼 중에서 메모 비우기라는 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때 메모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걸 지워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현재는 메모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녁 친구 만나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메모 내용이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로다가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창을 닫았다가 다시 한 번만 실행시켜 보시면 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오늘 저녁 친구 만나기라고 나오겠죠. 요거는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내 컴퓨터 어딘가에다가 저장해 놓고 저장명은 메모라고 저장되어 있죠. 그걸 불러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요. 지우고 싶을 때는 메모 지우기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로컬 스토리지를 클리어 시켜주는 거예요. 자, 창을 닫았다가 다시 한 번만 띄워보실게요. 띄워보시면 깨끗하게 지워졌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라고 찍고 창을 닫아요. 닫았다가 다시 한 번만 실행하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우기 전까지. 자, 이걸 응용을 해서 보통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내용들이 다음 웹사이트,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도 오른쪽에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맵 API인데 이 구글에서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이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더 이상 맵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 이제 맵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제 모든 그 사이트들이 이제까지는 이제 공짜로 웹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부터는 슬슬이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1년에 얼마더라? 12달러인가 얼마를 내야지만이 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고요. 쓸 때 계속 메시지가 하나씩 떠요. 거기에 뭐 유료화로 바꾸겠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무시하고 또 하고 무시하고 또 하고 하면 일단은 학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구글 맵은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웹사이트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하면 좋은 게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현재 어떤 지역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맛집 같은 것들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 맵을 이용할 건데 데스크탑은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IP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찾기 때문에 이 IP의 그 현재 위치를 갖고 찾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오차 범위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위치를 찾을 때는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약간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그건 양해하시고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데스크탑 웹브라우저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PS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도요. 현재 위치를 찾아주는데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준다는 거죠. 자, 지오로케이션 메소드예요. 지오로케이션 메소드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는 그 get current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위치의 정보를 가져와라는 건데 만약에 속성 중에서 현재 위치를 제대로 반환하면 success, 그렇지 않으면 error, 그 다음에 옵션 정보를 쓰고 싶으면
위치 옵션을 쓰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구글 지도를 이용하지 않고요. 현재 위치만 한번 알아볼게요.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가시면 자, 10번은 현재 위치 경로를 알아내는 거고요. 로케이션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아낼게요. 자,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중에서 로케이션 이벤트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고, 만약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위치를 지원하게 되면 show posi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쓰는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가 지오로케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브라우저가 지오로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거의 안 나올 것이고, 자, show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롱기튜와 레티튜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하시고 피니시 하신 다음에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기 클릭. 예, 허용 한번 할게요. 그러면 위도와 경도가 나타나죠. 자,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크롬 브라우저 한번 잠깐 띄워볼게요. 크롬 브라우저를 잠깐 띄워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map.google.com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map.google.com map.google.com 하시고 엔터를 딱 찍어주면은 map.com 네,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알아냈던 위도와 경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만. 자,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도 콤마 경도라고 찍어주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딱 해보면 자, 현재 위치가 나오죠. 예, 저의 위치는 여성 능력개발 센터입니다. 자,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까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지도를 그릴 때는 더 이상 요거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구글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API를 얻어다가 실제로 우리가 거기 API에 자기 개인 키를 넣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 사이트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console.developers.goog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먼저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접속해서 API를 한번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설정이라고 나오면 그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이 화면이 뜨면은 이 맵이라든지 그러니까 맵 SDK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내려가면 최초에는 이제 사용 설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사용 설정이 나올 거고 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하고 사용자 인증정보 만들기를 눌러서 작성하시면 API 키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 API 키를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맣게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닫기 해서 그 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됐다고 나오고요.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접속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console.developers.com console.developers.google.com 사이트 접속해 들어가시면은요.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물론 로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설정하고 들어가면 새로운 API 라이브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뜰 거고요. 저는 맵 자바스크립트 API를 선택할 거예요. 클릭. 자, PDF하고 여기가 좀 다르죠. PD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용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API를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저처럼 이미 한 번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라고 뜰 겁니다. 관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API 키라고 저는 나오네요. 잠시만요. 사용 설정 관리. 이렇게 나오면 사용자 인증 정보. 저는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API 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PDF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API 키 생성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지오로케이션 API 속성에 가보면 센터랑 줌이랑 그 다음에 맵 타입 아이디랑 그 다음에 롱기튜, 레티튜, 위도 경도 나타내는 거, 지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마커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도를 그리고 지도를 이제 크기를 갖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도의 크기는 0부터 22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지도의 기본 사이즈는 16으로 되어 있어요. 16이 가장 이제 노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16보다 크면은 더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16보다 작으면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도 유형에 보면은 로드맵이 있어요. 도로 주소형이냐, 그 다음에 위동 지도냐, 아니면 두 개 다 쓸 수 있냐, 아니면 지형 지도냐, 그 터레인을 쓸 거냐, 하이브리드 쓸 거냐, 그 다음에 스테일리스트 쓸 거냐, 아니면 로드맵을 쓸 거냐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자고 했었죠? map.google.com 한번 가시죠. map.google.com map.google.com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map.google.com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시죠. 저는 서울시청으로 하겠습니다. 롯데월드로 할까? 롯데월드로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됐죠? 자, 롯데월드에 이제 표식이 나왔으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눌러서 이곳이 궁금한가요? 이곳이 궁금한가요? 표식에서 오른쪽 버튼 이곳이 궁금한가요?
눌러주시면 여기 지도가 이제 다시 이곳이 궁금한가요? 눌러주면요. 위도랑 경도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카피를 떠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map.google.com에서 위도랑 경도랑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1번. 자, 위도 경도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도 경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맵, 프로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커를 표시할 건데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정 가운데다 표시할 거거든요. 센터에다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도는 로드맵으로 하겠습니다. 로드맵으로 할 거고 기본 크기는 16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어디다 그릴 거냐면 여기 div 태그 안에 들어있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여기 이 위치에다가 폭과 높이를 각각 500에 380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마이 센터라고 하는 그 위치를 센터로 중앙으로 잡을 거예요. 사이즈는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다가 뭐를 띄울 거냐면 마커를 하나 띄울 건데 마커는요. 바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통 튀는 아까 봤던 그 풍선처럼 생긴 그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가 거기서 통통 튀게끔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 피니시 하시면 자 뛰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 통통 뛰다가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maps.google.com API 키라고 하고 개인 API 키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 받았던 그 사용자 인증 정보 키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개인 키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건 사실은 그 개인 정보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제공해 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 키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은 구글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인증 정보를 각자 받으신 다음에 그 키를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대도 되고요. 축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성 지도도 되고요. 이렇게 지형 지도도 되고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하루에 한 5번만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실행할 때는 여기 뭐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왜냐면 이 구글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용하는 데는 크게 아주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다가 사용료를 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라벨도 만들고 위성지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지요? 구글 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I 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12번인데요. 12번은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제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롱기튜와 레티튜를 강남역으로 했습니다. 강남역으로 지정했고요. 위치는 강남역이고 크기는 16으로 했고요. 역시 로드맵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생성을 할 건데 어디다가 생성할 거냐면은 그 밑에 있는 여기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생성을 하고 싶대요. 생성을 하고 싶은데 좌표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맵 옵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드로우업을, 아까 드로우업을 추로가 뭐였었냐면 요소를 클릭해서 움직였을 때 끌려가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죠. false를 지정하게 되면 요소는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타이틀은 강남역에서 하차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뿌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업을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간 다음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통 틔우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실행해서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역시 여기는 API 키를 집어넣고, 자, 강남역이에요. 여기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놔 볼게요. 지하철 강남역 하차라고 보이시나요? 됐고, 자, 친구한테 쫙 해서 롯데시네마에서 만나고 싶어요. 자, 클릭.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다시 또 여기다 갖다 놓고 클릭. 이렇게 여기서 만나자. 자, 이 코드가 방금 전에 봤던 맵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맵을 만들고 거기다 마커를 붙이고 메시지를 뿌리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는 내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와 메소드, 즉 함수를 이용을 해서 좌표값들을 집어넣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마커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바로 API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배우게 되면은 손쉽게 지도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이제 우리가 지도까지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HTML5에도 비디오와 오디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컨트롤 바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버튼 클릭한 다음에 플레이 기능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속을 만들었었고요. 화면 확대를 만들었었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비디오나 오디오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웹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GPS 없이도 우리가 현재 위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릴 수도 있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에서는 자기 홈페이지 안에 찾아오시는 길이라는 걸 만들어서 놓을 수도 있고요. 맛집 정보 같은 것들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2차원이나 3차원 그래픽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드래그 앤 드롭 이용해서 요소를 끌어다 놓는 기능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소켓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내가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쁘게 럭셔리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받으시고 제가 제공해드렸던 소스 중에 EX13번이라고 있습니다. EX13번. EX13번을 열어보시면은 HTML은 굉장히 간단해요. 섹션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app.js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실행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바꿔서 하시죠. 크롬 바꿔주시고
넥스트 하신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자,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요게 바로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낸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기능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실행하자마자 이렇게 막 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래프를 또 이용하는 이제 과목이 따로 있죠. D3JS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시키면서 좀 더 예쁘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 과목을 좀 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있는 거 가지고서는 뭔가를 꾸며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놓고 키보드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바깥으로 잘라내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서, 첫 번째 HTML을 잠깐 열어보시고요. 자, HTML 열었으면 바디가 있겠죠? 열어서 캔버스 한번 갖다 놔보세요. 캔버스에 갖다 놓으면 사이즈가 401에 280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div, left, 컨테이너, 섹션, 다시 섹션, 컨테이너, left, 그래픽, 캔버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눴는데, 마지막에 캔버스 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pps.js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apps.js를 열어주시고요. 위에 보면 캔버스의 크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캔버스의 크기는 offset width나 offset height를 이용해서요. 폭과 높이를 잡았는데, 아까 그 401에 380인가? 어쨌든 그 사이즈로 작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집어넣을 때 그래프에 CT랑 랭스랑 레인지랑 그 다음에 컬러를 집어넣어서 색깔이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타이틀 여기서부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슬러시 별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례 전까지 별표 슬러시. 자, 어디냐면 여기에요. 드로우 그래프 이전에 블럭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셔서 타이틀에서부터 주석을 막아 주신 다음에, 자, 세로 고침 한번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R 이렇게 하시면,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배경 색깔이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캔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는 하얀 바탕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연한 회색으로 되어서 잘 안 보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건데 2D로 만들 거래요. 그래서 필 스타일을 화이트로 만들어 뒀죠. 그래프의 폭과 높이만큼요. 아까 캔버스로 지정했던 그 폭과 높이만큼은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 연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주석을 눈금선으로 내려놓을게요. 슬러시 별표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세로 고침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치에다가 비긴 패스, 필 스타일, 채워져 있는 그 글자꼴로 만들 거예요. 블랙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다 쓸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알파벳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즉 뭐냐면요. 이 계산법이 이 캔버스에 있는 위치에서 이 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폭을 기준으로 나누기 2해서 그 위치, 정 가운데다 만들려고 이거 좌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좌표 계산을. 그 다음에 X좌표죠. 요거는 Y좌표가 되겠죠.
그 위치에다가 주요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만들어 준 거겠죠. 자, 됐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베이스라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베이스라인 모르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엔터를 딱 쳐주시면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HTML 캔버스 텍스트 베이스라인 프로퍼티 W3 스쿨스라는 게 있죠.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텍스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를 넣을 때 이 선상에서 어느 위치에 넣을 거냐, 탑에 넣을 거냐, 바텀에 맞출 거냐, 중간에 맞출 거냐, 뭐 헤딩에 맞출 거냐. 우리가 알파벳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맞추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찾아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했고요. 디폴트 값은 알파벳이에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파벳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은 주석 풀어서 또 그래프 전까지만 가볼게요. 이렇게. 자, 역시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데 무브 툴랑 라인 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거죠.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필 텍스트를 이용해서 뭔가 써야 되네. 다시 한번 해볼까? 예,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는 거죠. 0이다, 5다, 10이다, 15다, 2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라인을. move to 50에 x좌표,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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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이렇게 쭉 해서 끄트머리 좌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갈게요. 그래프는 다시 한 번만 세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 근데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걸 그려내기가 사실 쉽진 않죠. 이건 단연간의 숙달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제어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폭을 만들어줘야 되고 높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고는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렸고 자,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범위를 한번 넣고 끝내겠습니다. 범위는 엔터를 딱 쳐주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쫙 넣어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었겠죠. 자, 데이터는요. 지금 데이터는 여기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프 인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제공해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때는 외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 있죠.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다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적용만 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이용해서 작업한 뭐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고요. 캔버스를 이용해서 주로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서는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에다가 붙여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